무엇보다도 SBB 파산이나 이 CS 파산 가능성의 문제, 위기, 그다음에 연준이 피봇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아마 이 금융계에서 면밀하게 지금 또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는 네.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다가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유동성 구제금융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런 구제금융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제 특히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태도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 태도가 좀 보수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뭐 소비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추면서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또가 되면은 이제 피봇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금융시장 전체적인 관점하고 자동차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하되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수혜라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가 되고 네. 신차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자동차 쪽은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요즘 이제 뭐 다양한 스포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광고에 60개월 이자,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 이자겠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2.5%를 지금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쌍용 자동차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니까 무이자에다가 200만 원 할인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동차사마다 지금 경쟁 관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 금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눈여겼던 이재일 부분이 연구위원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이나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봤었던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선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뭐 양극재나 이런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충전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투자가 시작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행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인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성도 높지만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가 이제는 NCM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기술도 공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안정성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쪽에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확인을 한 게 공항에서 택시를 잡는 게 무인 택시가 벌써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동차 강국으로 K 전기자동차 강국으로 가려면 일본의 이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컨텐츠 기술을 가져오고 또 중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기술을 접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북아 뭐라 그럴까요? 삼각 자동차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뭐 플랫폼 이런 걸 하나 가질 수도 있는 우리가 주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일 연구위원님. 뭐 동북아 3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제를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어떤 비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지만 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뭐 한국과 일본 간 그리고 중국 간의 기술적인 협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세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글로벌 큰 시장에 놓고선 경제를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와중에서도 치밀하게 우리가 더 한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쟁하면서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좀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RA 법안이 이야기 나오면서 CATL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드하고 손잡고 디트로이트 미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야 웃기는 꼼수도 주마 안 돼. 허가할 수 없어. 미 상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폭스바겐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 그러면 야, 우리는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 그냥 인수해가지고 직접 북미 지역으로 나갈게. 나프타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똑같은 전략 아니냐. 현대기아차는 어떤 전략입니까? 이재일 의원님. 뭐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CATL하고 이제 포드 간의 기술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뭐 현실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배터리 패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김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기술을 내재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CATL부터 기술을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자기들이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칩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미국 쪽에다가 기술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핵심 인력들을 미국 내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에는 배터리 쪽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ATL이 결국에는 미국에 우회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을 라이선스를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 이제 캐나다 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완성차들 중에서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100% 조달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몇몇 업체들은 이제 내자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회사들한테 100% 끌려다지 않기 위해서는 내자를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트라이들이 있을 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지역에서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차량을 생산을 하면은 IRA에 완전히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립 조건도 완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원산지 조건도 완수를 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들,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게 되죠. 현대기아차도 지금 조지아 쪽에다가 신규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네.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IRA에서 뭐 리스를 통해서 상용차 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미국 시장 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네. 뭐 전략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일 연구위원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40%가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3만 개의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이 1만 개로 줄었고 그중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차의 핵심이 모터와 배터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오히려 전기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내재도 안 되고 조달도 제대로 안 되니까 거꾸로 노스볼트처럼 폭스바겐이 오퍼를 내서 인수합병을 GM인가요? 인수합병을 해버리는 어떤 방향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를 내재하기 위해서 인수합병할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자본력과 기술력 30년 동안 묵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자동차가 배터리를 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선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네. 제품화를 하는 능력 자체는 결국에는 완성차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건 결국에는 뭐 장무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성능들을 결정짓는 사양이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이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침착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가장 잘 캐치해서 어필하는 완성차 업체가 네.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차 시장에 개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뭐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를 냈다는 점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커넥티드카 서비스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얼리 어답터들을 어필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기술적인 만족도를 느끼고 네.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더 높여가는 과정에서 네.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FSD 기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FSD도 보면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그 테스트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은 그런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네. 돈을 주면서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도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테크에 민감한 소비자들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대중의 저변이 넓어질 거고요. 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도 나타날 것이고 예. 그런 어떤 복잡한 기능성보다는 좀 더 단순한 간편함 내지는 안정성을 더 소구하는 그런 고객분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그에 걸맞는 제품들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엔 완성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성차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배터리 공급 밸류체인을 내재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려면은 내가 너 아니어도 언제든지 다른 배터리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재를 이제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테슬라 워너비 전략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테슬라가 했던 건 우리가 다 따라하고 테슬라가 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눈높이를 맞추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지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도 소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기능성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안정성 높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BYD가 글로벌 2020년 현재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1위인데 결국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니까 1위가 아니겠습니까? 품질 말씀하셨고 컨텐츠 말씀하셨지만 얼리 어답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를 자랑해야 되니까 일반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 경쟁이거든요. 지금 반값 자동차, 전기차 네. 가격 경쟁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중국도 여기에 디젤세라 뭐 BYD라든지 니오, 사오펑펑스 이런 모터스라든지 홍치라든지 전부 다 지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기아차 가격 경쟁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열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대중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첨단 기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대중들한테 어필하려면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산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을 어떻게 따라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일단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조금 더 다변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트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설계 자체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획일적인 디자인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차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네. 가격 레인지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제조 공법까지도 다양해지는 단계로 앞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가져가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 인베스트데이에서도 제조 공법을 변화를 시켜서 배터리 코스트와 그리고 제조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연기관차 생산 설비를 개조를 해서
그것에 파생된 것들을 가지고선 이제는 전기차를 생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선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들을 전폭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테슬라가 하는 것을 100%다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과감하게 코스트를 절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네.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FSD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이용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추는 부분들, 아니면은 라이다 센서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라이다 센서를 제거하고 이제는 비전 센서 중심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코스트 전략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혁신을 필요로 하면서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좀 너무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안전지향주의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혁신을 도입하는 속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혁신성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부품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뭐 이제 완성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는 조금 이제 돈을 버는 공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완성차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관련된 티어 1 부품사들이 주가가 동반해서 오르고 수익성도 네. 동반해서 개선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하드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자동차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각종 서비스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전장 서비스들 네.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서 올해도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는 전기차 핵심 부품들을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전통적인 티어 1 부품사보다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전기차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 없이 수익성 강화가 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올해 주가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